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대인관계와 조직회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입니다. 자,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인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제,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죠. 타인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능력의 한계치,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게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근데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참여를 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제에 직면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아니면 회피하는가, 이 기준이 뭐냐라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끈기 있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저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이루게 되는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회피하고 만다는 거죠. 피해버린다. 그래서 피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능사가 아닌데 사람들은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거를 책을 썼는데요. 책이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 그래가지고 1만 시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을 어떻게 따지느냐 그러면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한 분야에 1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3시간 동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냐?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으로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냥 무조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단순히 직장에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었는가라는 거고. 근데 내가 예능적으로 피아노라든가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를 연습하고 싶다. 예능적으로 뭔가 악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주말에 첼로를 잡고 무언가 연주를 했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의도적인 연습. 그래서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거는 일이 아니며 놀이도 아니다. 그냥 해당 분야 직장에서 일하는 일 이것도 아니고 놀이죠 이거 그냥.
전문가가 내가 첼로 연주가가 되고 싶다, 최고 연주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놀이로 했던 이 그 연주가 전문가로 이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건 그냥 단지 연습이다. 단지 연습이다. 단지 연습. 그래서 이러한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의 방향과 성과를 다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멘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존재해서 끊임없이 과정을 검토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게 아웃사이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사이더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룹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해서 튕겨져 나간 사람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웃사이더라고 하면은 원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정해진 틀, 규범, 그 속에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 그런 틀을 같이 간다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는 뭐냐? 아웃사이더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표본에서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의 그 대상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표본 중에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가 있다. 그러한 부류가 있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한다.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더라. 그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3시간 정도에서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근데 그러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만드는 노력은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점유해 그 시간 동안 하려 했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 학습 내용과 내용이 많이 부합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사용어로도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다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행위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다.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아니냐, 열심히 책만 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조직해.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지, 연습을 한 3시간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해야겠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은 내가 어디까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쪽 분야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누가 해?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내 능력이 있어,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현재의 능력에서 좀 더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효능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었을 때, 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선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속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에 영향을 준다. 자기 효능감이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높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노력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그다음에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직면한 어려운 과제, 아니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무조건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안 돼, 여기까지야, 나는 내 주제에, 아이고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생각,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런 그 생각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라고 하셨지만 뭐 내 삶, 내 일, 그다음에 내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었을 때 내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공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기대, 그래서 목표는 자기 효능감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학생들이 학업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그 효능감,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한계치를 그 현재 상황에서만 머무른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야에서 나중에 일반 시간의 법칙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뭐 너무나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한 것과 같다. 그것을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처음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해내지 못했다 그러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한 결과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목표 설정은 적절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보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에서 간단하게 보면 그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 효능감이 높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봤을 때는 낮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쉽게 철회해버린다. 아예 생각 자체를 철회해버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효능감 있는 사람은 자기 평가를 절하거나 우울 이런 기분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찬 적절한 행동을 하고 높은 인지적 관여를 하게 된다.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한다라는 거. 근데 또 높은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 중에도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한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내가 처해진 사회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들, 그런 것을 좀 더 바른 쪽으로, 자기만의 생각이겠지만 바른 쪽으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회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는 부류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냐 낮으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니면 포기하거나 무관심, 철회
이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룹 긍정적인 결과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특정 과제의 인지적 가치가 높다.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그룹은 부정적인 학생들,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면서 무관심하거나 쉽게 포기,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려는 자신의 행동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 나는 이뤄냈어. 근데 그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었을 때 그것을 한번 수행을 해서 성공의 경험이 있냐 없냐.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성공의 그 결과가 남들이 봤을 때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지지해주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 이런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성공을 맛본 것이 그 누적된 결과 자꾸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한다는. 근데 맨날 꾸지람만 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니까 굳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이 하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그 지내온 것에 대해서 업무 평가라든가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기 효능감의 근원, 자기 효능감은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느냐? 자기 효능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형성해서 다른 요인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게 성공 경험이다.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성취감을 맛봤다 라면 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생긴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이 되면 역경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오래 견디며 빨리 회복된다. 그래서 성공한 경험이 누적 반복되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형성, 실패한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의 근원은 대리적 경험.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동료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가 대리적 경험이다. 그래서 타인의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도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모델링 과정에서 의미 있는 타인을 능가하는 결과 도출될 경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경우 집단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수행에 의해서 강화된다. 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강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회 심리학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강화가 뭐다라고 했죠. 이제 개가 침 흘리는 것도 나오고 뭐 부적 강화, 정적 강화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강화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대리적 경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그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보고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하는 모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어디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테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비행기 탈 일은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랬는데 인천 이제 지금 해외 여행이 많이 어려운데 그 전에 해외 여행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동남아, 중국 이런 거 많이 나왔을 때 그 나라의 공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어느 쪽으로 막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입국 심사도 하고 물건도 가방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공항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걸 그대로 잘 따라해요. 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나서 아 저리 가는 거구나 하고 찾아간단 말이지. 그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이다. 그래서 언어적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서 언어적 설득이라고 하는데 주변인의 언어적 설득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냐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효능감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또 붙은 게 뭐냐면은 여기 신뢰와 지식을 갖춘 주변인의 언어적 설득,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설득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성취 능력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보충 자료로 그 유튜브 동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와 지식을 갖춘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너는 안 돼,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특히 그 학습 기술 초기 단계에서 능력에 대한 피드백은 학업 효능감 발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또 자기 효능감의 근원에서 네 번째는 생리적 정서적 상태이다. 그래서 생리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정보에서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외부 활동, 이렇게 민첩성 이런 거를 다루는 분야에서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그 체구 이런 것들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정서적 상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인지 과정에서 뭐 이제 두뇌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정서적 안정 상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적 가족들이 자기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양호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배제시키도록 감소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